부모님이 돈 많이 있으면 강남 3구 용산구 들어가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 하남 교사는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창릉도 올해 2월인가 본청약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양주 왕숙도 나오고, 부천 대장도 나오고, 인천 계양도 나오고, 하남 교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3기 신도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거주자 우선으로 30% 물량 우선 배정해 주거든요. 뭐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일본 또 살아남은 곳들이 양질 일자리가 있거나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6월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바뀐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변화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길은 두 갈래잖아요. 국민의힘이 되느냐, 네. 민주당이 되느냐. 뭐 다른 당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뭐 심플해요. 국민의힘이 된다. 뭐 지금 저는 통계로 말씀드립니다. 항상 예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2022년이었나요? 윤석열 후보,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붙었잖아요. 그때 제가 책을 썼거든요. 무슨 책을 쓰셨어요?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제 공약집을 모아서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책을 썼는데, 네.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 지지율이 비슷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네. 윤석열, 이재명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사실 원고를 두 개를 썼어요.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누가 될지를 쓰셨군요. 모르니까 두 개를 써서 기본 두 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일주일 상황을 보고 유리한 사람 거를 한 번 더 다듬어서 이제 딱 내는 전략이었는데, 네. 마지막 일주일 통계를 딱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더 높더라고, 통계가. 그래서 윤석열로 만들자. 일단 우리는 과학으로 가야 된다. 감정을 빼자라고 해서 만들어서 딱 보냈는데, 출판사 담당자가, 출판사 실장님이 이재명 후보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아니야, 이거는 통계가 일시적으로 약간 그렇게 나오지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재명으로 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좋을 대로 해. 라고 해서 이재명 버전을 넘겼어요.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겨버렸잖아요. 출판사 실장님 일주일 밤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정을 빼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 지지율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높게는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누구 지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높게 나오니까 민주당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국민의힘이 되면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오는 공약 내용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해요. 뭐 재건축 초과이관수제 폐지하겠다. 네. 국회에서 폐지를 해줘야 말이지. 뭐 다주택자 규제 풀어주겠다. 국회에서 해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공시가격 뭐 현실화 폐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폐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되면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던 정책들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고요. 또 야당인 민주당하고 또 뭐 관계가 갑자기 또 뭐 화기애애하게 막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견제하게 되고 국회에서 또 법안 처리 안 해주고 싸우고 하게 되면서 윤석열 시즌 2처럼 될 거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정책은 대출 규제 또는 시행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줬다 묶었다 대출 규제, 이 정도로 아마 시장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제가 뭐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되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지금 상태 윤석열 정부와 비슷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되면 우리가 궁금한 게 좀 많잖아요. 일단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지? 기대 반 우려 반 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뭐 기대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좀 낫지 않겠어?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있으면 뭔가 풀어줄 때는 빨리 풀어주고 뭔가 좀 액션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우려라고 한다면 이거 제대로 할까? 그리고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문재인 정부가 좀 자꾸 오버랩이 돼요.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똑같네?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실패. 민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문재인 정부가 직감을 못 잡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똑같아, 문재인 정부 비슷하다, 시즌2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고요.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섭잖아요. 첫 번째는 뭣도 모르고 우리가 뭐 한번 경험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한 번은 실수인데 두 번은 실력이거든요.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뭐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지 종합부동산세를 더 강화한다든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취득세, 중과세 윤석열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되면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아.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하고 있잖아요. 2026년 5월 9일까지인가요? 유예하는데, 유예가 아니라 이제 다시 양도세, 중과세가 될 것 같아. 국토 보유세 뭐 이런 거 도입을 해서 보유세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나온다. 특히 또 우려하는 게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지금 2+2 4년 동안 전세 거의 못 올리잖아요. 네. 5% 이내로 올리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작년에도 한번 추진하다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였죠. 아니다라고 이제 불을 끄긴 했는데 2년에서 10년 동안 전세금을 거의 못 올리게 만드는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려와 다르게 그냥 실용으로 간다.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실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실용이 뭐냐면 규제를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집값이 폭등해요. 올해 2025년 뭐 2월 3월처럼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줘서 올라갔으나 폭등한다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규제를 좀 해야 되겠죠. 해야죠. 그러니까 폭등한다,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폭락을 한다,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장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상승률이 그냥 뭐 0.05, 0.03 아니면 마이너스 0.01 이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10년 전세 갱신하겠다. 양도세, 중과세 빨리 시행하겠다. 종합부동산세 올려버리겠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빨리 하겠다.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시가격은 67개 정도의 여러 가지 항목 세수 항목의 기준이 되는데, 시세가 있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우리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시세가 10억이라고 한다면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70%, 69% 정도 되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그거죠.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왜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 이거 부자 감세 아니냐? 라는 일부 학자들이나 사회 단체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들을 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건 좀 문제야. 이렇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두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공시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10억짜리 공시가격이 7억인데 갑자기 9억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에서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죠. 그래서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을 조금씩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올릴게 라고 해서 2035년까지, 원래 2030년이었는데 좀 더 늘려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지금은 70%인데 90%까지, 한마디로 집값 올라가는 거 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조금씩 더 붙여서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인데, 공교롭게도 2020년, 2021년에 집값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현실화까지 붙어버리게 되니까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이게 세금이 우리 보유세도 마찬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시점이 기준이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시세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에 발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1월 1일 기준이라는 얘기는 작년 시세가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올해 집값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세금 내는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올해는 집값이 떨어졌어. 그러면 올해 집값이 떨어졌는데 나는 작년에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가 2배가 납니다. 네. 집값도 떨어졌는데 세금은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조세 저항이 폭발하거든요. 그게 2022년에 이제 폭발하게 되죠. 실제로 집값이 2021년에 많이 올랐는데 2022년, 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요. 미국 주식도 그렇더라고. 미국 주식도 세금을 내잖아요. 미국 네. 주식 팔면은 이제 세금 내는데 그게 작년에 2024년에 미국 주식이 12월, 11월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래가지고 사고 팔고 해갔는데 올해는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주식 떨어졌는데 올해 세금 내야 돼. 그래서 김구라 씨가 올해 몇 천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 네. 불평불만을 하시던데 물론 올랐는 거는 올랐는 거지만 올해는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세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폐지는 못했어요. 폐지는 못하고 그냥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부는 100%까지 원래 80이었는데 매년 5%씩 85, 90, 95, 100% 올리려고 하다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해서 60%로 내려버렸거든요. 지금도 60%인데 요거는 좀 올릴 가능성 80%까지는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하고 세율 이런 거로 이제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을 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를 다시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은 좀 커지지 않을까 싶고요. 강남 쪽에 강남 3구, 용산구의 아파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유세예요. 종합부동산세 한번 맞아봤잖아요. 네. 아무리 돈이 있어도 1년에 수천만 원 세금 내는 거 힘들거든요. 진짜 부자 있잖아요. 찐 부자. 네. 집에 금고에 뭐 현금 몇백억, 몇천억씩 넣어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냥 내도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강남에 아파트 1개,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에 현금을 몇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봤는데 결혼식 축의금 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남에 아파트가 2채가 있는데 친구, 지인, 자녀 결혼하는데 축의금 낼 돈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식을 못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산은 부자인데요. 이게 대출 받아서 집 샀죠. 또 한 채는 전세 끼고 샀는데 그게 뭐 내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돈 다 끌어 모았잖아요. 현금 흐름이 없어요. 거기에 종부세 내야 되죠. 대출이자 내야 되죠. 뭐 대기업 임원이라고 해도 사실 뭐 아주 일부 빼고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을 한 3억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지점장이라고 해서 한 2억 3억 받으면 세금 내고 내면은요 월 수령액은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안 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세금 몇 천만 원 내버리면 한 달 받는 월급에 3개월 4개월치를 내버리면 생활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기 대선 이후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이런 정책들을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규제하는 거는 명분이 있는데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게 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올리고 중과세를 적용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하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상당한 민심 이반이 저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지율도 떨어질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오늘 제가 여기 스튜디오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또 걱정되는 게 태양광하고 이게 풍력 발전을 또 뭐 이게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게 기업 경쟁력이거든요. 진짜 국가 경쟁력,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다. 그럼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또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양극화 문제잖아요. 양극화 문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서 강남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인 문제고요.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똘똘한 한자 현상이잖아요. 양극화 문제란 말이에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왜 서울로 올라올까요? 지금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대구, 부산, 광주에 계시는 자산가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민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부산, 대구, 광주 뭐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분이 그거 팔고 서울에 올라올 돈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한두 개 가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 건물이 있다. 대구 수성구에 건물이 있거나 땅이 있다. 광주에 뭐 상무지구에 건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자산가들은 고민이 많아요. 이게 늘리는 것도 고민이지만 자산이 줄어드는 거는 더 고민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인 자산 감소잖아요. 상대와 절대적인 게 다 맞물리는데 실제로 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지방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니까 두 번째 서울 집값은 올라가다 보니 10년 전만 하더라도 내 건물을 팔고 강남의 아파트를 몇 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채 사기도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위기감을 느끼니까 이분들이 팔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사람 또 유출이 되잖아요. 좋은 대학교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그럼 지방의 경쟁력은 뭐가 남겠습니까? 서울은 사람 또 들어오고 돈 또 들어오니까 서울의 인기 지역들 집값은 버텨주는데, 그럼 서울 입장에서는 좋네,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잘 산다는 게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방도 좋은 데는 좋고 뭐 이게 편차는 있겠으나 일자리, 활력, 돈이 돌아야 되는데 요즘 지방에 가보면 대구에 한때 그 번화가가 동성로라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 있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요. 대구 백화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대구 분들은 아마 약속 잡으면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백화점 앞에서 약속 잡는 게 이제 유행이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제 고향만 하더라도 가보면 요즘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다 공실이고요. 장사하는 곳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이게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지방은 이렇게 소멸하고 있는데 서울만 계속 잘 살게 된다?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들, 지방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대학교 뭐 이런 경쟁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최근에 보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도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저 공장들이 우리나라 부산, 대구, 광주에 공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게 미국으로 간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고 우리 정치권들이나 부분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겪었잖아요. 겪었고 지금 또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데 물론 이제 터널은 통과한 것 같고요. 그 어려운 터널은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본도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걸 다시 돌이켜 보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일본이 80년대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조정하게 되면서 뭐 금리를 내리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규제를 하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서 경제 위기가 와서 일본이 30년 동안 물가도 안 오르고 한마디로 죽 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본이 그 1930년대 40년대 종신고용 이게 그 연공 서열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실 그게 전쟁 문화거든요.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은행과 기업이 밀착하게 되고 정부는 은행을 컨트롤하고 은행은 기업을 컨트롤하고 기업은 종업원들한테 종신고용, 연공 서열을 주면서 컨트롤을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기에는 잘 맞았는데 일본이 이제 80년대, 90년대로 가게 되면서 시대 흐름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겪는 과정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데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이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일본의 관료들이나 기업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못했다는 거죠. 1991년도에 문제가 터졌는데 일시적인 문제야. 우리 IMF 외환위기처럼 괜찮아.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거야. 사실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IMF 외환위기 때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뚝 떨어져서 올라갔어요. 2011년, 12년도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어요.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뭔가 위기감에 있으면 괜찮아.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면 돈 엄청 벌어. 이게 기회야. 위기가 기회야.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거 기회야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속이 왜 불안하냐면 일본도 그랬거든요. 근데 91년도 일본 집값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괜찮아. 일본 정부도 괜찮아. 이러다가 다 올라가라고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이거 심각하네? 우리가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어떡하지? 라고 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하면서 원인 분석이 일본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구나. 이 시스템을 구조조정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종신고용 없애고 정규직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30년이 걸려서 지금 겨우 이제 통과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관료들을 만나봐도 이야기를 들어봐도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잘 살아. 라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저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강남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양극화 문제인데 이게 저성장의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지방이 잘 살게 될 때는요. 풍선 효과도 생기고요. 서울 집값 올라가게 되면 덩달아서 따라서 올라가는데 물론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지방도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는 있는데 과거보다는 저는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책이 뭐 그런 식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하고 또 그 전세갱신 10년 뭐 이런 거 하고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자 규제하는데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이런 이념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면서 저는 민심도 굉장히 빠르게 이반될 거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3년, 4년 기다려줬거든요. 아니야. 집값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고 하다가 마지막 4년 차 정도 되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해서 민심이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좀 유리합니다만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처럼 3년, 4년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희망과 실용의 노선으로 가면서 답을 찾아주면은 믿고 기다려주는데 2년적으로 간다? 반시장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3년, 4년이 아니라 1년, 2년 만에 민심 이반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방송 좀 봤으면 좋겠네. 그래서 2년보다는 좀 실용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일자리를 만드는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약간 좀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서울에 좀 집을 사도 되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집을 사도 되냐? 네. 이제 집을 사도 되냐는 얘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뭐 다주택자들이나 내가 집이 있어요. 강남에 또는 서울에 있는데 추가로 사도 되냐라는 의미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노입니다. 굳이 지금 있는데 추가로 집을 사는 분들은요. 한마디로 집이 있는데 또는 좋은 집인 똘똘한 한 채가 있는데 추가로 더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왜 노라고 하냐면 지금 서울 집값, 강남 집값이 신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걸 저평가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무슨 저평가입니까? 근데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그래도 서울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 집이 올라가는데 욕심부려서 한 채를 무리해서 더 산다.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몰려들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지 이거를 상승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기 대선 그때도 조기 대선 탄핵과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잠시 조정을 받다가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상승장 구간 안에서 집값이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잠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데 제 두 번째 책이 2016년에 나왔었거든요.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네. 망했어요.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 2016년에 처음에는 잘 팔렸거든요.
잘 팔렸는데 한 2달 쭉 매출이 그 판매량이 올라갔는데 트럼프 당선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꺾여버리니까 책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기 대선 끝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조기 대선 끝나고 책을 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내가지고 조기 대선 끝나고 내는 책은 이제 또 다른 책이었는데 그 책도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는 상승장이었다. 그래서 조기 대선 끝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조기 대선 끝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니 지금 한 채 더 사야 돼 라고 하는데 시장이 다르다. 지금은 조정장입니다. 2015년에서 2021년까지가 상승장이었고요. 2022년부터 2025년 지금 또 조정의 구간, 등락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버블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강남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뉴스가 자꾸 강남 집값 그렇죠. 원베일리 70억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걸 상승장이라고 착각하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의 일부 지역들 얘기고요. 이거는 양극화,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인한 일부 지역들의 상승이지. 그러면 도쿄 집값이 일부 고가 아파트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그 상위 프라임 PIRI라고 해서 프라이 인터내셔널 레지던스 인덱스 그러니까 상위 5% 초고가 주택의 상승을 조사한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위 했어요. 자랑스럽게도. 네. 이런 거 1위 안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상위 5% 아파트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많이 올랐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서울이 1위 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 서울의 5%면 강남 3구 용산구잖아요. 고가 아파트들, 네. 신축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이 1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5위가 도쿄입니다. 5위가. 2위, 3위, 4위는 뭐 두바이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빼고 1위 서울, 5위 도쿄가 우리 선진국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도쿄가 상위 5%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도쿄에서 재개발한 아자보 다이리스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들이 1,000억, 2,000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서울도 이게 사실 좋은 시그널이 아니라 강남 3구, 용산구만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자산가들 똘똘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또 모르잖아요. 저성장으로 들어가서 집값이 꺾일지 이게 지속적으로 될지 더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조금 더 좀 관망, 모니터링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실수요자들 갈아타기 수요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거든요. 기다렸다. 어떤 분들은 이제 떨어질 때 사라. 떨어지면서 뭐 거래량이 늘어날 때 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일반인들이 집값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구간을 딱 찾아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 20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려움,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럼 2022년에 왜 우리가 안 샀을까?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왜 못 사고 장위자의 레디언트를 왜 못 사고 한남 뉴타운을 왜 못 샀을까? 무서우니까.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요. 그럼 올라갈 때는 또 왜 못 샀을까? 그럼 1년 전에 사지. 2022년에 원밸리 막 공사할 때 지금 원밸리가 한강 뷰가 나오는 물건 국평 전용 84가 70억 네. 뷰 안 나오면 60억 막 부르잖아요. 미쳤다 막 그냥 막 불러요. 막 부르는데 2022년에 원밸리가 뭐 20몇 억 30억 정도 할 때 원밸리 사신 분이 있거든요. 지방에 계시는 네.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 우리 아들 아파트 하나 사줬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뭘 샀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막 공사하는 아파트 있잖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원밸리잖아요. 네. 그래서 원밸리요. 그래서 그거 서울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라며. 그거 하나 사줬어라고 하더라고. 근데 드는 생각이 그때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집값이 막 떨어질 때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이게 지방에 있어가지고 감이 늘어가지고 이 분위기에서 집을 사네. 물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한 30억에 샀을 거거든요. 네.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말이 내가 바보지. 그러니까 자 그분이 그럼 알고 샀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필요하니까 네. 자금이 되니까 그냥 산 거예요. 서울에서 좋은 집이라고 하니까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돈 있는데 하나 사서 우리 아들 잘 살다 보면 올라가겠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간 게 이제 문제라면 문제인데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결국에는 계산 타이밍 못 잡더라. 그러면 올해도 2월, 3월
토지거래가구역 풀어서 올라서 다시 묻고 이거를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딱 풀었을 때 딱 사고 뭐 팔고 이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작년에라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라면 영끌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리한 대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2억이 있는데 신용 대출 받고 전세 대출 받고 혼인 신고 안 하고 전세 대출 받아서 10억 12억짜리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전세 끼고 사든지 내가 신혼부부여서 뭐 어떤 정책 자금을 좀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든지 내가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내 집 마련해도 좋다. 적어도 서울이나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신도시 또는 서울 아니라면 저는 걱정 없고요. 지금 신도시 좋은 물량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느 하남 지역? 교산 신도시 이번은 5월에 네. 하남 교산 신도시가 이제 그 본청약 물량 나오거든요. A2 블럭 이름도 좋습니다. 푸르지오 더 퍼스트인가 위치도 좋고요. 근데 이제 논란이 추정 분양가보다는 18%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18%. 그러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거는요. 2022년에 추정 분양가보다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냐 저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5% 40% 정도 저렴합니다. 주변보다요? 네. 그럼 주변 괜찮은 신축보다.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네. 우리는 투자의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죠. 뭐 전매 제한 3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막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전용 59가 5억 7천 정도에 지금 확정 분양가 나왔거든요. 5억 7천에 서울에 어디에 신축 아파트 어디 사실 건데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범위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상황을 보고 팔고 뭐 다시 서울로 가든지 계속 준비만 해. 돈 모으면서 준비하면은요. 절대 아파트 가격 상승률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올라가지도 못하는 곳 쳐다보지 마시고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돈 많이 있으면 강남 3구, 용산구 들어가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곳. 하남 교산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창릉도 올해 2월인가 본청약 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양주 왕숙도 나오고 부천 대장도 나오고 인천 계양도 나오고 하남 교산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청약하십시오. 진짜로. 그리고 정부에서 신혼부부들 또 신생아 분들한테 또 혜택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은요. 또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강남 3구, 용산구 자신 있게 사시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기회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은 거주자 우선으로 30% 물량 우선 배정해 주거든요. 하남시 거주자들은 하남 교산, 남양주 거주하시는 분들은 왕숙, 고양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창릉, 부천시는 대장, 인천은 계양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계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게 위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꼭 안 되는 이유를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데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인천 금단 신도시 임장 다녀왔는데 네. 금단 신도시도 분양가가 뭐 5억대였거든요. 5억 초반이었나? 5억인데 지금 그 5억 하던 아파트가 8억 정도 가더라고요. 그럼 몇 년 만에 3억 벌면 됐지. 뭘 바라냐고. 그러니까 강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꾸 이게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래, 꿈은 크게 가지되 당장의 액션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보자. 그래서 3기 신도시 물량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들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 일본 또 살아남은 곳들이 양질 일자리가 있거나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나무만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의 좀 관심 있게 보면 좋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지금은 올해는 3기 신도시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3기 신도시 많이 노려보시고요. 이제 예를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마포나 성동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노려보면서 송파구든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요. 앞으로도 아마 양극화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서울의 한강벨트, 강남 3구, 용산구, 강동, 동작, 마포, 성동까지는 하나의 벨트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살아남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 좀 있으신 분들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절대 가지고 있는 집이라면 절대 팔면 안 되고요. 판다면 반드시 상급지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팔고 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미칩니다. 그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요 돈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차 사달라 그러고 애가 유학 간다 그러고 뭐 돈 다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양도세 내고 세금 내고 나면 실제로 내가 팔았는 똑같은 집을 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답이 없으면 팔지 마십시오. 좋은 핵심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홀딩하시고 판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